아까 신랑한테 냉동 볶음밥인 중화볶음밥이랑 직접 볶은 된장 차돌박이 볶음을 저녁으로 주고 잠깐 쪽잠을 잤는데 신랑 말로는 내가 잠꼬대를 했대. 내가? 내가 죽었다고? 란 말을 하면서 신랑은 저번에 내가 잠깐 순이 멎은 날을 꿈으로 꾸고 있나 싶은 생각에 PC 게임을 하면서 잠꼬대를 하더라도 하필 그걸 잠꼬대를 하냐 라고 혼잣말을 한 뒤 더 돌아보지 않았대. 근데 자꾸 내가 끙끙 앓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던 게임을 끄고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신랑이 앉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을 쌕쌕 쉬면서 잘 잤다는 거야. 근데 난 그런 기억이 없어. 꿈을 꿨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잠꼬대를 잠결에 들은 적도 없어서 신랑 말을 듣고 좀 놀란 상태야.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아랫배도 유독 저번보다 더 아픈 것 같고 그래. 하열은 산부인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먹은 뒤로 색이 옅어졌다고 해야 되나. 안 묻어나오거나 옅은 색으로 묻어나오거나를 반복해. 근데 나 사실 좀 많이 무서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 정말 너무 많이 건강했거든. 살면서 크게 다친 적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어. 어릴 때 하도 난장판으로 어지르고 뛰어다니고 골목대장 역할 맡으면서 커서 부모님께서 저 가슴에 커서 뭐가 되려고 란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실 정도로 나 너무 건강하게 컸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파도의 모래성이 힘없이 무너지듯이 아프고 힘든 건 처음이야. 나 괜찮겠지?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아빠는 고모한테 그 옷가락질 달라고 말도 안 꺼내신 것 같아.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내 상태를 보고 아빠한테 화풀이를 막 하셨는데도 고모한테는 옷가락질에 옥도 안 꺼내셨대. 엄마도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셔. 여차하면 엄마가 고모 댁에 가서 가져올 판이야. 인터넷이랑 지인들한테 전화 돌려서 무당집을 알아봤거든. 아버님께서 못하면 연락 달라고도 하셨는데 신랑은 영 내키지 않은 모양이야. 그 시골에서 무당하고 구판 부리는 무당이 오죽하겠냐는 뉘앙스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모르니 연락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신랑은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이미 아빠가 굿하는 김에 묻지도 않고 나하고 너 생년월일로 사주도 봤다는 사람인데 이런 일 겪는 것까지 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길래 더 아무 말 안 했어. 그래서 그 사주 어떻게 나왔느냐고 했어. 신랑이 엄청 비아냥거리면서 간결하게 응 잘 살아 라고만 했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굿까지 맡기냐고. 참나 하길래 속으로 진짜 못 믿었네 했지. 잠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느라 답장이 늦어졌어. 미안. 안 그래도 엄마한테 마사지샵 원장은 어떠냐고 전화해봤는데 엄마는 그 원장은 무당한테 약점이 잡혀서 신내림 받은 것 같다고 영 못 믿었다고 하더라. 신내림 받은 것도 신병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무당한테 가서 털고 어떻게 될지 조언을 구했는데 그 무당이 악재가 겹치는 거 보면 두 딸한테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당신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두 딸 중 한 명이 무당이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놔서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된 거래. 그래서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에도 찾아봤는데 신랑도 나도 삘이 딱 꽂혀서 여기다 할 만한 곳이 없었어. 물론 그쪽으로 다 무지하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내가 겪은 이야기는 빼고 그냥 요새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무당이 찾아가면 도움이 될까 같은 질문들만 했어. 동창들에게도 톡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야. 그중에 나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얘는 마사지샵 원장처럼 무슨 나쁜 일만 생기면 사주를 보고 다니는 친구였거든. 안 그래도 자기가 이번 주에 예약을 했는데 그 무당한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만 전화해서 내 상황을 설명하고 이건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친구도 꽤 놀란 상태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냐고 연신 헐 거리더라. 몸은 괜찮냐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몰랐다고 너는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혼도 좀 났어. 사실 태어나고 나서 내 몸 챙기기 급급했고 또 이런 걸 말해봤자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다수일까봐 친구들을 믿지 못하고 말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친구 이름이 희주인데 아무튼 희주가 이번 주말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는 오늘 밤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야. 신랑은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무당집에 가도 되냐고 그것도 걱정하더라. 안 그래도 그 걱정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나봐. 여보세요 하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러면서 무당집에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 어떡하겠어. 나도 웬만해선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판사판인데다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잿물이든 똥물이든 삼켜봐야 될 거 아니겠어? 내가 다녀와서 신부님께 이 일에 대해 고해드리면 조언을 해주실지도 모른다. 그치만 코로나 때문에 성당 출입이 금지됐으니 따로 청년의 단톡방에 고해 시기가 올라오면 그때 하겠다고 했어. 친정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가족이 된 강아지인데 대학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우울증이 심해졌던 내게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 강아지야. 이름은 따로 있는데 내가 늘 애기라고 불러서 애기라고 쓸게.
우리 애기 덕에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동시에 애기랑 나랑 친정으로 돌아왔어. 그 후에 과랑 전혀 상관없는 학습지 교사를 몇 년 하다가 아빠가 회사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빠 밑에서 일했었거든. 그땐 동생이 나이가 어려서 학교 마치면 애기랑 집에 같이 있으니 아빠, 엄마, 나는 일하러 가기 마음이 편했어. 지금의 신랑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애기가 누구랑 같이 살지에 대해 이야기도 했었는데 동생이 애기는 죽어도 못 보낸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애기는 친정집에 남게 됐어. 이게 우리 애기의 간략한 배결 설명이고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잖아. 동생이 직장에서 허리를 다쳤는데 너무 아프다고 울고 그래서 당장 아픈 애를 데리고 움직일 순 없으니 찜질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곧 있으면 외할머니 생신이셔서 엄마가 외가댁에 다녀와야 했는데 막내 삼촌이 첫 아이를 너무 늦게 낳아서 고작 애야 7살쯤 돼. 그 애가 닌텐도 동물의 숲을 가지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래켜 준다고 닌텐도를 사놓으셨거든.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급한 대로 내가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동생이 아프니까 아기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을 뿐더러 병원에 갔다 오면 서너 시간은 아기 혼자 집에 있는 건데 그럴 순 없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서 잠깐 아기를 너네 집에 데리고 갈 테니 일요일까지만 맡아달라고 한 거야. 그럼 아픈 동생은 어쩌냐고 하니까 동생 남자친구가 다친 소식 듣고 서울에서 차 끌고 와서 동생을 케어하겠다고 했대.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사이인데다 우리 집하고 친정하고 자가용으로 7분 정도쯤 되거든. 나도 가깝고 동생 남자친구도 온다고 했으니 일정 차질 없이 외갓집에 다녀올 수 있겠다고 엄마는 생각하셨나봐. 그래서 불교 음악을 컴퓨터에 틀어두고 택시를 불러서 자가용이 있긴 한데 내가 면허가 없어서 차를 끌지 못해. 신랑한테는 톡으로 애기 데리러 친장에 갔다 온다고 미리 연락도 해놨어.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기가 너무너무 불안해해. 애기가 성격상 엄청 늘어지고 귀찮아하고 어디든 잠 잘 자고 누구한테나 덥석덥석 안기고 애교도 잘 부리는 성격 좋은 앤데 우리 집에 오자마자 불안한지 계속 끙끙거리고 방 안을 왔다 갔다 거리질 않나.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내가 안아줬거든.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됐는지 내 품 안에서만 자려고 하고 떨어질 생각도 없길래 컴퓨터 의자에 비스듬히 누운 듯이 앉아서 아기를 오래 안고 있다가 나도 팔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놓고 여기다 글을 쓰는 중이야. 침대에 눕자마자 눈을 바로 뜨길래 괜찮다고 계속 쓰다듬어주고 언니가 우리 애기 지켜준다고 주문 외우듯이 이야기도 해주고 이쁘다고 토닥거리니까 다시 자려고 뒤척이긴 하는데 진짜 집에 뭐가 있는 건지 애기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처음 봐서 나도 사뭇 놀랐어. 불교 음악은 1시간짜리가 끝났길래 연속해서 재생 버튼 누르고 틀어놓고 있는 상태야. 그렇다고 아기가 우리 집에 온 게 처음은 아니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신혼집이 친정이랑 가까우니 너무 좋다면서 아기 데리고 자주 놀러 오셨어. 신랑이 출근할 시간대 지나서 왔으니까 이를테면 우리 신랑이 주간일 때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하면 엄마가 놀러 오는 시간은 대략 오전 11시쯤 돼. 그런 식으로 자주 놀러 왔어서 아기가 불편해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어쨌든 오늘 자긴 글렀나봐. 아기가 자꾸 뒤척거리기도 하고 나도 잠자리 예민한데 아기가 옆에서 뒤척거리면 덩달아 나도 잠에서 깨게 일수라 가능한 아기 자는 거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대뜸 와서 무슨 강아지 이야기냐 할 수 있겠다. 미안해. 그치만 강아지가 불안해하고 낑낑거리는 게 집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란 일차원적인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쓴 거니까 이해해주라. 일단 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아침에 올 수 있으면 올게. 잘 자. 옷가락지에 관해 안 그래도 아빠한테 들은 게 있어. 아마 새빨간 여자랑 옷가락지랑 관련이 있는 듯해.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되게 돌린 상태인데 이대로 자버리면 대부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바로 왔어. 녹취 들으면서 이야기해줄게. 10시 좀 다 돼갈 때 잠들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깼어. 막둥이 닌텐도 선물 들고 우리 집에 들렀다가 내가 사놓은 동물의 숲 팩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금세 까먹고 바로 출발을 해버리셨대. 이 팩은 내가 따로 팩배를 보내던가 해야 할 것 같다길래 알았다고 했어. 엄마는 운전하실 때 늘 핸드폰 거치대에 폰을 끼우고 내비를 보면서 가시는데 이번에 거치대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계기판 바닥에 폰을 가로로 돌려 넣어서 내비를 보면서 간다길래 그렇구나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외갓댁 갈 준비를 끝내고 이제 가려는데 마침 퇴근한 아빠랑 딱 마주쳤다는 거야. 아빠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잠깐만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 아빠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엄마를 보다가 오른쪽 손에 들려있는 짐을 대신 들어주더니 차 있는 데까지 가자고 했다는 거야. 이야기할 게 있다고.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고 마침 잘 만났다고 나 우리 엄마 용돈 드리게 돈 좀 더 보태달라고 했고 아빠는 이따가 차에 가서 짐 정리하고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둘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빠가 그 옷가락지 말이야.
하고는 자꾸 머뭇머뭇거리셨다는 거야. 엄마는 옷가락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싸리 당신 잘 꺼냈어. 쓰레주가 옷가락지 달라는 어머님 꿈을 2번 꾸고 몸이 이유도 모르고 망가졌는데 형님한테 옷가락지는 가져온 거야? 도대체 왜 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당신이 안 가지고 오면 나라도 형님한테 가서 옷가락지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다다닥 쏘아붙였대. 그놈의 옷가락지 때문에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애비라는 사람이 딸이 죽어가는 걸 그렇게 보고만 있냐고 엄마는 말하다가 분에 차서 성질을 있는 그대로 다 냈다는 거야. 아빠는 묵묵히 그걸 듣고 있었고 아빠는 성질이란 성질을 다 내는 엄마를 보지 않고 말없이 바닥만 보시다가 1층으로 나와서야 정면을 보셨대. 그러더니 그 여자 근데 당신이 봤다던 그 여자 같아. 옛날에 쓰레주 어렸을 때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얘기한 적 있잖아. 기억하나?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1층 내리막길 구간을 걷다 말고 멈춰서서 기억을 되짚어봤대. 대뜸 그 여자 아버님 거리니 뭐 알 수가 있나. 엄마는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자기한테 했는데? 라고 물어보셨대. 그랬더니 아빠가 그걸 기억 못해내는 표정으로 왜 우리 엄마 집 앞에 마트에서 아버지 보셨다고 했잖아. 그때 같이 있던 여자 그 여자 라 하셨대. 마트 아버님 여자 하면서 골똘히 생각해보니 기억이 딱 났다는 거야. 그 여자 그래 내가 봤지. 아버님하고 그 여자를 되게 젊었고 파마 머리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오빠 빨리 와 하는 거야. 아버님은 카트를 끌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고 난 놀랬다니까. 생전 어머님이랑 마트 한번 가시지도 않던 분이 웬 여자하고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데 어쩜 그렇게 나이를 자셔도 젊은 여자가 붙나. 돈이 있으면 다 붙는구나 했다니까. 하면서 엄마가 눈을 굴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그래 그 여자 아마 옷가락지가 내 느낌상 그 여자 거인 것 같다는 거야 라고 대답했대. 엄마는 대뜸 무슨 허튼 소리냐고 아빠에게 팽찬을 주고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내려놨던 짐을 다시 들고 1층 내리막길 나머지를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대. 아빠는 엄마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아빠는 가면서 들으라며 내가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누나도 그 여자를 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형님이? 하고 엄마가 받아치니까 응 누나도 봤대. 그 파마머리한 여자. 누나가 가끔씩 장 보면 우리 엄마 것도 같이 봐서 가져다 준 적 있었잖아. 그 골목길 안쪽에 있던 놀이터에서 그 여자랑 아버지랑 걸어오는 걸 봤대. 그때 누나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고 속도를 늦춰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았다는 거지. 눈이 뒤집혀서 놀이터 바깥쪽에 차 세워두고 쫓아가서 그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뜯고 했다는데 난 처음 알았어. 라고 아빠가 대답했대. 엄마는 그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 엄마는 걷다가 멈춰서 아빠를 뒤돌아봤대. 아빠는 엄마가 멈추니까 덩달아 걸음을 멈췄고 왜? 라고 했고 엄마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니 주차장에 차 있으니 차 안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잘 안 가지지만 혹시 모르잖아. 입소문이라는 게 있고 또 엄마하고 아빠는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아왔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대충 알아보는 눈치이기도 했으니까. 그때부터 엄마하고 아빠는 말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대. 트렁크랑 뒷좌석에 짐을 차곡차곡 넣고 엄마는 운전석, 아빠는 보조석에 앉았어. 엄마는 안전벨트를 하고 다시 말해봐. 근데 왜 그 여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거야? 옷가락지는 어쩌고? 라고 물었고 아빠는 그러니까 내가 누나한테 전화해서 쓰레주 상태를 말했단 말이야. 이상한 여자가 꿈에 나와서 뭐 무슨 년 때문이야 라면서 소리들을 지르고 그랬다는데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누나가 혹시 그 여자 아니냐면서 그러더라고. 라 대답했대. 엄마가 아빠의 말을 듣다가 아버님이 바람을 뭐 한두 번 피셨어? 단박에 그 파마머리한 여자인 건 어떻게 알고 형님이 그런 소리를 해.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는 답답하단 표정을 지면서 조금 언성을 높였대. 야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무슨 한두 번이라니. 뭐 우리 아버지가 그럼 여자에 미쳤다는 거야 뭐야. 당신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지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하시다가 됐다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 주변에 여자가 많았다고 쳐. 근데 누나가 본 건 그 여자가 처음이라잖아. 당신은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 본 적 있어? 라고 했대. 엄마도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며느리들끼리 조곤조곤히 이야기할 때만 들었지 막상 실제로 본 건 그 파마머리 여자뿐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나도 그 여자를 처음 봤어 라고 하니까 아빠도 그래 누나도 그 여자를 처음 봤대. 그 여자 손에 끼어있던 옷가락지를 누나가 봤다고 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 그제서야 엄마는 누가 크고 무거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쾅 하고 때리는 줄 알았대. 근데 그 옷가락지가 왜 어머님한테 있어? 그걸 왜 형님은 또 가져가신 거고 그 옷가락지가 그럼 그 여자 거라는 거야? 흥분한 엄마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한숨을 쉬면서 그래 그 여자 거인 것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누나가 따로 처리한다고 해서 나도 그 말을 믿고 그때의 옷가락지를 가져올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근데 수레주가 이렇게 몸이 망가질 줄 알았겠냐고.
그 옷가락질 어쩌냐고 물으니까 누나는 그냥 태워버렸다고만 했어. 근데 아닌 것 같아. 하시고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막 문지르셨대. 엄마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있는 힘껏 손바닥으로 아빠의 몸을 보이는 대로 막 때렸대. 아주 잘났다고. 그러게 내가 빨리 옷가락질 가져다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그 나이 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하면서 말이야. 돌아가신 분이 잘못한 걸 왜 내 딸이 겪어야 하냐고. 빨리 내 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나 지금 바로 형님 댁 출발하기 전에 지금 형님한테 전화하라고. 엄마가 난동을 부리면서 아빠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빠가 그만 좀 하라면서 누나한테 내가 다시 전화해본다고 그랬대. 빨리 내 옆에서 하라고. 하고 막 엄마가 악다구니를 지르니까 별 수 없이 뒷주머니에서 폰을 꺼내서 고모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야. 고모가 전화 받자마자 엄마가 폰 바꿔채서 예 형님 전데요 숙이요 네 잘 지내셨죠? 하고 인사한 뒤에 바로 옷가락질 이야기를 꺼냈대. 형님 스레주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 꿈꾸고 그렇게 된 거 형님도 알고 계시죠? 스레주 아빠 말로는 형님이 옷가락질을 태우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스레주가 자꾸 꿈에서 그 귀신을 본다고 하거든요. 형님 정말 옷가락질 태우셨어요? 어디다 태우셨어요? 저 스레주 때문에 요새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형님도 딸 가지셨으니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하고 다다닥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고모가 대답이 없는 거야.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자기 집에 들르라는 이야기만 하길래 엄마가 형님 저 지금 차 아닌데 그럼 지금 갈까요? 예? 지금 만나서 이야기해요. 쓰레주 아빠도 옆에 타고 있어요. 했더니 고모가 좀 당황한 듯이 말을 더듬다가 그럼 지금 오라고 해서 엄마는 고민도 없이 바로 엑셀 밟고 주차장을 나섰대. 뭔가 고모한테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둘째치고 빨리 나를 살리고 싶으셨대. 사기꾼이 널린 무당들 손에 나를 넘기기 전에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 고모네 집에 들어가니까 현관문에 노란 부적 5장이 두 줄로 붙어져 있었다는 거야. 고모 성격에 뭘 믿고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현관문에 부적이 붙어 있어서 좀 의아했대. 급한 마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형님 너무 급하게 와서 하고 말을 얼버무리니까 고모는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했대. 신발 벗고 들어오면서 형님 근데 이 부적들은 다 뭐예요? 하니까 고모가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내가 좀 안 좋은 꿈을 많이 꿔서 그냥 용화다는 무장한테 가서 부적 좀 샀어 라 하더래. 근데 엄마는 그 안 좋은 꿈이 꼭 내가 꾼 꿈이랑 연결된 건 아닌가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도 이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형님 꿈에도 얼굴에 눈이 한쪽밖에 없는 여자가 나왔어요? 쓰레주 꿈에는 그 여자가 나왔대요. 떠보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고모가 엄마 눈을 피하더래. 엄마가 어라 싶어서 형님 저 시간 남아서 형님한테 온 거 아니에요. 말 좀 해주세요. 네? 하고 계속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고모가 여기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식탁 의자를 뒤로 끌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란히 옆에 앉고 건너편에 고모가 앉게 됐대. 고모의 말은 이랬어.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고 엄마가 허리 아프단 소리를 자주 하게 된 후니까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일 거야. 우리 집은 3주마다 장을 보는데 장을 본 날에는 어김없이 엄마 것도 구매를 해서 시간 날 때 혹은 엄마가 뭐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줄 때 차 끌고 여기서 엄마 집까지 왔다 갔다 한 지 좀 됐거든. 그때 아버지랑 그 여자를 본 거야. 난 처음에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자식들이 40이 넘어가는 마당에 흰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한테 그런 젊은 여자가 붙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니 난 더 열을 받은 거지. 어디 대먹지도 않은 여자가 돈 하나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껄떡대냐 이거야. 그것도 집 바로 뒤편 놀이터 공원에서. 생긴 건 꼭 그래 올케. 올케가 우리 집으로 시집왔을 때가 언제야. 23이었지? 그보다 조금 더 30쯤. 그래 딱 그쯤 됐을 거야. 손녀버린 여자랑 아버지랑 손을 잡고 있으니 내가 눈이 안 돌아가고 배겨? 당장 놀이터 쪽에 차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달려들었지 뭐. 아버지가 날 말릴 틈도 없었어. 그냥 들이박은 거야 난. 그녀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나도 누가 한번 이기나 해보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니까.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도 왔었어. 야 현범이 넌 모르지 이거? 아빠하고 엄마는 고모의 이야기를 대답 없이 쭉 들었대. 고모가 말하다 중간에 넌 모르지 이거? 할 때 아빠의 표정은 엄청 구겨져 있었다고 했어. 고모는 아빠 표정을 보고 잠깐 웃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줬대. 아버지는 아는 사람의 손녀딸이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막 내시는데 야 솔직히 내가 40 넘어서 새끼 낳고 내 남편도 한번 바람핀 거 겪은 사람인데 그만한 족도 없을까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가 어디다가 돈을 쓰던 말건 상관이 없어요. 여지껏 엄마한테 돈을 준 적이 몇 번이나 있다고. 우리 엄마 여태 아버지한테 맞고 살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예? 아버지 바로 집 뒤편에서 손녀별 되는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가 40이에요.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새끼 낳고 손자 손녀 다 안겨드린 나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집으로 가시더라고. 그녀는 짜증이란 짜증이 있는 대로 다 부리는데 손에 옷가락지가 껴있는 거야. 알지? 올케도 알 거 아니야. 그 반지가 뭔지. 현범이 너도 알지?
알 것 같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준 반지구나. 나이를 자셨으니 젊은 사람들 취향을 모르고 그냥 자기 취향대로 옷가락지를 사서 그년한테 준 거야. 누가 봐도 금은방 가서 제일 좋은 옷가락지 달라고 하고 산 그런 옷가락지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옷가락지를 달라고 했다? 싫다고 막 그러대. 이거 오빠가 사준 거 아니라고 하대. 오빠는 무슨 썩어빠질년. 내가 그 여자 손목을 잡고 옷가락지를 빼려고 했는데 내가 뭐 젊은 년 힘을 정면으로 뻗댈 수도 없고 도저히 그 옷가락지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돈 많은 우리 아버지 옆에서 암캐맨랑 붙어있는 거 너뿐만이 아니야. 너 말고도 여럿 있어. 어디 우리 아버지가 너만 좋다고 그러실까봐 천만에 하면서 놀렸지. 지가 열받아서 옷가락지 빼고 갈까 싶어서. 근데 죽어도 안 빼더라. 거진 도망치듯이. 그러고 쌩안이 달리는데 따라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차 다시 주차하고 집에 들어왔어. 우리 엄만 집 뒤에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줄은 꿈에도 모르시고 그저 나 온 것만 반기더라고. 내가 거기서 눈물이 안 나오고 배겨? 우리 엄마 불쌍해서 내가 진짜. 고모는 말씀하시다가 엎드려 펑펑 울었대. 엄마는 식탁 위에 두루마리 휴지 있는 거 뜯어서 고모한테 갖다 주고 아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 못 볼 걸 봤다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 그럼 그 옷가락지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간 거예요? 하고. 고모는 막 우시다가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지. 난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집 뒤편에서 내 남편이 솜녀버린 년이랑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우리 엄마는 알고도 모른 척을 했었던 거지 라고 하셨대. 엄마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빠는 얼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래. 아빠가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 당신이 누나가 알기 전부터 엄마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계신 걸 알고 계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 여자랑 단둘이 만났을 거라고. 누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다고. 엄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 옷가락지 때문에 내 딸이 죽어나가니까 가타부타 드릴 이유가 없다고 느꼈는데 앞에서 고모가 떡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형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현관에 붙인 부적은 뭐예요? 전 제 딸과 관련된 걸 찾아야 해요. 라고 할 수가 없었대. 고모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했어. 엄마도 진짜 참 바보야. 딸인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그게 뭐 수치스러운 거라고. 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도 살 대로 잘 살았는데 왜 숨기길. 차라리 나보고 그녀를 잡아다가 아주 반을 죽여달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러울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 같아선 내가 장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나으려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거리면서 냉장고에 사온 거 다 집어넣고 정리하는데 내가 그때도 눈물이 나올 뻔한 걸 엄지발가락이 일부러 힘주면서 으깨듯이 눌러서 간신히 참았어.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우리 엄마 사는 거 현범이 너도 알잖아. 진짜 너무 불쌍하게 살았잖아. 그치? 올케도 알지? 내가 그래서 올케를 미워했어. 올케는 사랑받고 자란 티가 확 나더라고. 나하고 현범이랑 다른 애들은 맨날 맞고만 살았거든. 근데 있잖아. 나 사실 우리 아버지 못 믿어서 이따금씩 아무도 모르게 엄마 집 간 적 있어. 내 차로 가면 들킬까봐 우리 큰딸 차 빌려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그년이 동네에 보이나 안 보이나 서너 시간을 계속 동네만 빙빙 돌다가 그년하고 우리 아버지 찾았어. 안 보이더라고. 나 그렇게 석 달쯤 살았을 거야.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한 번은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반지를 사주셨다면서. 호박 반지랑 옷가락지를 사주셨대. 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의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막 웃으면서 전화로 아버지가 반지를 사주셨다고 하니까 참 자식이라는 게 뭔지 999번 사람답게 못 살아도 한 번 잘해주니 그것도 아버지라고 속이 풀리더라. 엄마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됐었나 봐.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지. 엄마, 딸인 나한테 자랑 좀 하려면 얼굴 봐야겠네. 내가 언제쯤 갈까? 언제가 편하셔?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게 살더라. 뭐 수요일은 경로당 사람들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병원 가야 해서 안 되고 참 이제 와서 하는 말이라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완전 인기였잖아. 현범이 너 몰랐어? 야 우리 엄마 그 나이에 돈 많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문났어. 우리 아버지 나이뻘 되는 할배들이 얼마나 덤볐는지 아냐? 너 저번에 언제냐? 그 옛날에도 봤었잖아. 경로당에서 우리 엄마 손잡고 있던 중절 못쓸 할배. 그 할배도 우리 엄마 좋아한다 그랬었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다음 주였을걸 내가 엄마 마지막으로 본 게. 월요일날 병원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핑계 삼아서 내가 병원 픽업해준다고 했어. 그때 아버지가 사주신 호박 반지랑 옷가락지도 끼고 나오시라 했거든. 그건 기억이 나. 고모는 주절주절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대. 엄마에게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집중한 건 옷가락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라고만 했어.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좀 이야기의 끄트머리겠다 싶을 때 고모가 이야기했던 것만 기억이 난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사주신 반지는 호박 반지였다는 것과 옷가락지는 그 여자의 것이라는 걸.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서 옷가락지를 받았던 때는 엄마가 우연히 할아버지랑 그 여자가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러 오는 걸 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고모가 이야기해준 이야기의 흐름상 대충 어떤 때인지 짐작을 해보니 할머니가 먼저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고모가 그 여자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걸 알게 된 후 엄마가 마트에서 그 여자와 할아버지를 우연히 목격한 뒤의 일이었던 거야.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서 옷가락지를 가져왔던 일은 고모부만 알고 있던 일이었어. 병원 픽업을 하러 간 날 고모가 척추센터 신경외과 로비에서 영상 등록기에 할머니 MRI 예약을 등록하고 있을 때 할머니 손가락에 있는 호박 반지와 옷가락지를 본 고모부가 이야, 장모님 손이 완전 빛나네요. 장인어른이 사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야. 그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뺏어온 반지야 하고. 고모부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하고 아빠가 당장 고모네 집으로 쳐들어가라고 엑스를 마구 밟고 있을 때 고모가 전화해서 사정이 이러니 당신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다. 고모는 인상을 마구 찡그리면서 고모부한테 타박을 하셨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여지껏 비밀로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살아왔냐면서. 고모랑 그 여자랑 한바탕 머리채를 쥐어뜯은 날 할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던 모양이야. 내 딸도 알게 됐으니 이제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여자 쪽에서 완강히 거부를 한 거지. 고모부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난 오빠만 믿고 애를 뺐으니 자기도 그 재산의 지분을 가진 명목이 있다고 할아버지를 다그쳤다고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여자가 내 애를 뺐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양심이 찔려 할머니에게 당시 고가의 호박 반지를 사주셨던 거야. 할머니는 그저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는 것만 알지 그 여자가 애를 뺐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래. 알게 되더라도 뒤늦게 할아버지가 그 여자의 손에서 옷가락지를 빼왔을 때인 한참 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알게 되신 거지. 워낙에 여자가 젊으니 잉태하기가 남들보다는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확률일 순 있겠지만 어쨌든 애를 가지긴 가졌으니까 할아버지는 내심 좋아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셨다 보니 이 여자로 인해 그동안 싸워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공치사가 될까봐 두려우셨을 거라고 했어. 고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듯 했고 엄마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힌 노릇이고 아빠는 헛기침만 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으셨대. 할아버지는 이름난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은 다 돌아다니셨대. 애를 낙태할 수 있는 한약은 잘 안 해주는 데다 그때만 해도 낙태가 불법이었으니 다들 쉬쉬했을 테니까 많이 어려우셨을 거야. 물어물어 찾아간 곳도 낙태약은 팔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보약을 좀 해달라고 연락을 주신 거야. 외할아버지가 한약재를 파셨거든. 엄마는 고모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해. 뭣도 모르고 보약 한 첩 잘 다려서 할아버지께 드린 거잖아. 그 여자의 낙태약이 되려는 것도 꿈에도 모른 채. 할아버지는 원기 회복이 그만인 제대로 된 한약을 한 첩 다려달라고 하셨댔어. 기왕 산삼이 들어가면 더 좋고 율무가 들어가면 더더욱 좋다고. 그런데 엄마는 율무가 한약으로 쓰여지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저 알겠다고만 하고 그걸 그대로 외할아버지께 전해드린 거야. 외할아버지는 사돈께서 드실 건데 잘 다려야지 하고 좋은 한약 재료만 고르고 골라 한약을 다려서 엄마한테 전해주신 거고 그걸 우리 엄마는 또 이쁨 받겠다는 생각에 좋아서 할아버지께 건네드린 거지. 할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낙태약과 다름없는 한약을 줬고 여자는 그래도 내가 애를 뺀 사람인데 설마 해치기 하겠어 란 생각으로 그 한약을 꼬박꼬박 먹었을 거라고 했어. 한 달 하고도 보름치의 한약을 매일같이 먹었으니 자궁의 태가 못 버티겠지. 여자는 아이를 사산하듯이 낙태를 하게 됐고 이게 할아버지가 준 한약 때문이라는 걸 눈치채고 더 할아버지한테 매달렸던 거야. 어떻게 오빠 애를 가진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연락도 하고 할머니 집에도 찾아갔지만 할머니도 그 여자를 좋게 보지 않았으니 문을 열어줬을 리가 없겠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 드나들든 찾아오던 여자가 갑자기 걸음을 뚝 끊었대. 아마도 여자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고모부는 말했다고 고모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뉴질랜드로 떠나서 여행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고모부 회사가 그 근처라 고모부가 자주 병문안을 가셨거든. 할머니에게 들은 건 우리 할아버지가 뺏어온 반지야. 그 여자가 필요 없다고 하더래. 란 말이 다였고 자세히 들은 건 아마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때 그때 병원에서 있을 거라고. 그때가 아니면 알 리가 없다고 고모가 그랬어. 그때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거진 피분복이 다 돼서 죽었다고 했거든. 돈에 미쳐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냐고. 그 여자가 살던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그 마을 양아치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자를 쉽게 봤나 봐. 애도 사산한 여자의 몸이 얼마나 약하겠어. 그걸 노리고 덮친 거지 뭐. 당하면서 연거푸 맞았을 거고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피투성이가 됐으니 살고 싶을까. 아마 목매달았지 싶은데. 란 고모부의 말을 전해준 고모를 참아도 보지 못하고 엄마는 화장실로 가서 바로 구역질을 했대.
엄마는 내 꿈에서 또 내가 가위에 눌렸을 때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입에서 다 그년 때문이야 라고 외쳤던 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안 거야. 아빠는 온갖 욕설을 다 하다가 엄마가 화장실에서 너무 심하게 구토를 하니까 황급히 와서 등을 두들겨줬대. 이건 아빠도 몰랐고 고모도 몰랐던 사실인 거야. 할아버지 부탁으로 엄마가 몸보신 하시라고 지어드린 약이 그 여자의 낙태약이 되고 결국 아이가 사산된 것도 모자라 동네에 돈만 보고 몸 파는 여자라고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결국 양아치들 귀에 들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됐다는 게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저 시아버님 이쁜 바지라고 부탁한 대로 한약지에 올린 건데 그게 큰 죄로 나한테 돌아올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지. 그 즈음 고문의 집도 엉망이 됐다고 했어. 현관문에 붙인 부적 5장을 붙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데 여자가 죽은 시점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고문의 가족들 모두가 이상하게 다치고 손해를 보고 무서운 꿈을 꿨다고 했어. 엄마는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는 아빠 뒤에서 고모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보며 혼잣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싫고 화가 났다고 했어. 혼잣말할 시간에 와서 같이 등 좀 두드려주지란 생각이었대. 얼추 다 개어내고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왔을 때 엄마 표정은 단시간에 너무 수척해져 있었고 아빠는 당신 처가로 갈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집으로 먼저 가자. 이대로 처갓댁 갔다간 당신 몸 상한다고 했대. 근데 엄마는 아직 옷가락지가 어떻게 할머니 손에 들어왔느냐는 대답을 안 들었잖아. 그래서 고모한테 다시 물었대. 그럼 그 여자가 직접 아버님께 옷가락지를 줬다는 거예요, 형님?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대. 자기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뺏어온 반지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 죽기 전에 아버지가 가셔서 반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란 말만 했을 뿐. 엄마는 고모에게 형님 옷가락지 안 태우셨죠? 그래서 아직 현관문에 부적 붙여놓고 계신 거죠? 형님 그 옷가락지 주세요. 우리 쓰레주 살리려면 제가 옷가락지 가져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단독지급적으로 말했대. 아빠도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고 누나 옷가락지 태웠다며 거짓말이야 그럼? 하며 옷가락지를 달라고 했는데 고모는 선뜻 내줄 의사가 없어 보였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형님 그 옷가락지가 아무리 비싸고 돈이 든들 사람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가족들 건강하게 살고 탈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얼른 옷가락지 주세요. 저 그 옷가락지 탐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평생 저 싫어하시고 이유 없이 미워하시고 어머님이 저 시집살이 시키실 때 같이 동조하셔놓고 이젠 제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것도 방관하실 셈이세요? 빨리 옷가락지 달라고요. 라고 소리를 질렀대. 엄마가 너무 분하고 답답하고 그 복잡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을 사방팔방 흔들면서 미친 사람 마냥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니까 아빠는 그런 엄마를 감싸는 듯이 막으면서 누나 빨리 옷가락지 줘. 이 사람 이러다 쓰러져. 라며 고모에게 소리쳤대. 그러자 고모가 기겁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보라색 실크천 같은 보자기를 가져왔대. 엄마는 그 보자기를 냅다 뺏어오듯 낚아채서 풀었고 그 안에는 나를 여지껏 쥐어들어 놓던 그 옷가락지가 쌍으로 들어있었다고 했어. 성질이 있는 대로 난 엄마는 그 옷가락지를 양쪽에 잡고 확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아무리 힘을 줘도 부러지지가 않더래. 있는 힘껏 요리조리 돌려가며 힘을 막 주고 있는데 아빠가 말리면서 그러다 그 여자가 자기 거 망가뜨렸다고 쓰레기를 더 못살게 괴롭히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제 그만해. 누나 저 부적 써준 곳 어디야? 거기 가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부적 하나쯤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가 어딘지 말 좀 해줘. 라고 말했대. 고모는 친구한테 건네받은 주소가 어디 있을 거라고 하고는 TV 진열장 위에 켜켜이 쌓인 종이 뭉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이거다 이거 하고 아빠한테 건네줬대. 나이가 엄청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곳인데 사람이 없어서 예약 시스템이 있어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다. 나도 예약 없이 훌쩍 다녀와서 부적 받아왔다는 고모의 말에 아빠는 엄마에게 그 옷가락지 얼른 보자기에 다시 넣어두고 꽁꽁 싸매라는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했대. 엄마는 고모를 있는 힘껏 노려보다가 아빠가 등을 툭툭 치면서 몸을 돌리길래 더 하고픈 말이 나오려는 걸 참고 같이 밖으로 나왔다고 했어. 아빠는 운전석, 엄마가 보조석에 타고 나서야 엄마는 엉엉 울었대. 아버님이 너무 밉고 거짓말한 형님도 밉고 여태 시집살인 시킨 것도 모자라서 손녀들이 죽어가는데 방관한 어머님도 밉고 그 여잔 불쌍하고 원흉이 자신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감정이 뒤죽박죽 섞이는데 사람이 왜 미치는지 알 것 같았다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했어. 아빠는 엄마한테 선택권을 줬대. 처가댁으로 갈 거면 내가 운전해서 같이 가고 우리 누나가 준 주소 그 무당집에 갈 거면 그리로 가고 어떡할래? 그래서 엄마는 처가댁에 간다고 했어. 이 상태로 무당집에 가봤자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순 없을 거라고 느꼈는데다 일단 옷가락지를 가져온 것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사실 만족하셨대. 옷가락지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 딸인 나한테 들러붙었던 게 자신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딸을 대신 엄마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야, 우리 엄마는.
엄마는 지금 처가댁에 외할머니 생신 겸 막둥이 닌텐도 선풀 증정식을 원활하게 끝난 상태고 옷가락지 또한 엄마 가방에 잘 있어. 하루 반나절 동안 아무 이상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 괜찮은 듯해. 나도 몸 상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와는 다르게 좀 괜찮아졌거든.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셔서 엄마는 그 두 분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실 모양이야. 이 옷가락지를 가지고 내일 성당에 가실 거래. 거긴 코로나가 2단계라 성당에 출입이 가능한가 봐. 얼결에 아빠도 같이 갔으니 엄마한테는 무서울 것이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애기도 레스줄의 걱정과 다르게 너무너무 깨발랄하게 나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더더욱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외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내일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던 데다 엄마가 도착하자마자 두 분을 붙잡고 울면서 쓰레주 좀 살릴 방법이 없겠냐고 이야기를 쭉 하신 것 같아. 아까 애기랑 30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전화가 오더라고. 나보고 몸성한 데 없이 잘 있냐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 면역력 주사도 아직은 맞아야 하고 위내시경도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내 새끼 하며 위로해 주셨어. 다들 내 걱정을 해줘서 고마워. 괴담판에 내 쓰레가 없어져서 혹시 욕설이 많이 들어가서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건 아닐까 많이 걱정하면서 알람 든 것들 중 아무거나 누르면서 레전드판으로 넘어왔어. 이게 뭐라고 레전드까지. 미묘하면서도 뭔가 그렇네. 애기는 동생이 아침 일찍 데려갔고 엄마도 어제 밤늦게 아빠랑 같이 집에 도착하셨어. 나는 부모님도 동생도 무사히 집에 갔다는 것만으로 만족했고 참 옷가락지를 들고 성당에 가서 선부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고 방법이 없겠냐고 외할머니께서 여쭤봤는데 되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더라. 사실 이런 일이 신부님께 잘 보고되지 않을 뿐더러 구마의식이라는 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당신들도 해줄 건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대. 청소년부들에게 자세히는 말고 간략히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매가 있으니 아침 저녁 순으로 기도를 올려달라고 봉지로 올려주신다고 하더라. 아침 11시 미사가 끝나기 5분 전에 나에 대해 기도를 드리자고 신부님께서 강복연설을 해주겠다고 하셨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는 이것만으로도 어디냐란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인사 올리고 돌아갔다고 했어. 아빠는 고모가 건네준 종이 쪽지에 무당집 전으로 전화를 드렸대. 자세한 건 가서 말씀드려도 되냐고 했는데 그 무당 할머니께서 애기가 아파? 라고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아빠가 애기는 없는데요. 큰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됐는데 하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그니까 애기가 아프냐고 물었잖아. 아파? 라고 하시더래. 아빠는 되게 멋스겠다고 하더라. 워낙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경상도 분이시라 우리 자매한테 살갑게 대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애기라는 단어가 낯설으셨나 봐. 아빠는 신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무속신앙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무당집에 전화를 거신 거였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도 그걸 말리지 않았대. 도움의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 14, 15, 16일 이렇게 2박 3일로 처가댁에 묶여있어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처가댁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분들이라 아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성당에 가서 옷가락지에 축성을 받다 왔다고 했다는데 이걸 가지고 무당집에 들러도 되냐고 물어보셨대. 근데 무당 할머니께서는 개의치 않다면서 믿음이 강하면 좋다고 아내가 행동 잘하셨다고 그러셨대. 하지만 17, 18일은 선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날이라 봐주기 어렵고 19일이나 20일쯤 어떠냐고 하셔서 엄마가 입모양으로 20일 날 한다고 해 라는 걸 보고 아빠가 예 그럼 20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대. 통화를 끊기 전에 무당 할머니께서 그 가락지는 큰딸내미가 가지고 있으라고 전해주시오.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 우리 부모님하고 외가댁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 옷가락지에 옷도 안 꺼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아빠가 당황해서 잠깐 몸이 굳은 사이에 엄마가 재빨리 예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끊었대. 그래서 어젯밤 늦게 집에 부모님이 오신 덕에 옷가락지는 못 받았지만 아마 오늘 엄마가 퇴근하시고 우리 집에 들러서 옷가락지를 건네주실 것 같아. 안 그래도 아직 받기도 전인데 엄마가 계속 전화로 보자기에 꽉 싸맸으니 내일 받아다가 풀어보지도 말고 20일 날 무당집 가걸랑 그때 할머니께서 직접 여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막 하시더라. 옷가락지 오면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보여줘야지 했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신신당부를 하시니까 차마 사진을 찍기가 좀 그래. 신랑도 부모님 말씀 들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뻐길 수가 없는 거 있지. 20일 날 무당집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해줄게. 레스주들이 그렇게 나보고 무당집을 가라고 주문처럼 외웠는데 상황이다 보니 많이 답답하고 읽는 내내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야. 미안해. 나도 내가 겪은 일을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좀 패닉인 상태야. 부모님은 더더욱 그러시고. 그치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족들 당황하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20일 날 무당집 가서 겪은 것들을 다 이야기해줄게. 기억나는 대로 세세하게 말하러 올 때까지 다들 건강히 지나길 바라. 스레주의 글은 8월 17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남편입니다. 장모님께서 와이프랑 같이 무당한테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질 않아서 저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고요. 여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것도 어제 가면서 알았네요. 지금 아내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굿판을 벌이는 내내 토를 너무 많이 해서 몸도 약해졌고 원체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자주 아팠는데요. 이번 굿 때문에 악화된 건지 아님 꿈에서 나온다던 그 귀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제 잘못 같습니다. 인터넷 엣지 즐겨찾기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깨 찾나 했는데 와이프가 미리 즐겨찾기 해뒀나 보네요. 와이프 몸이 좋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대서 오늘 사직서 내려갑니다. 제가 남편이니깐 곁에서 돌봐야죠. 내 사람 지킨다고 데리고 왔는데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와서 정리하고 와이프 물건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새벽이 넘었는데 사진에는 온통 우리 와이프 웃는 얼굴만 있네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좀 더 일찍 심각하게 생각해 줄 걸, 뭐라도 방법을 강구해 볼 걸, 계속 손바닥에 십자가 그어줄 걸. 우리 와이프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저것 다 적어놨네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나 싶네요. 저도 몇 자 적어 남깁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봤으면 해서요. 올 와이프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주희야, 내가 오래 곁에서 지켜줄게. 그만 자고 일어나자. 사랑해. 8월 24일. 안녕하세요. 주희 남편입니다. 여기다 글을 쓰고 주희 돌보느라 감사하단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응원들을 주희도 봤으면 좋겠네요. 맘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갈 길이 태산인 걸 알기에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려고요. 뇌파 검사도 해보고 MRI도 찍고 돈이 얼마 들던 검사란 검사는 다 해봤지만 결론은 코마 상태는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데 왜 주희는 못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8월 26일. 안녕하세요. 주희 남편입니다. 보살님은 주희가 빙의 전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조 현상이라면 주희가 꿨던 할머니 꿈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꿈이 그 여자가 주희를 괴롭힐 수 있게 던져놓은 떡밥이고요. 굿은 얼마 못했습니다. 주희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보자기에 싸놓은 옷가락질을 그대로 입안에 넣어 삼키려고도 했고 굿한다고 차려놓은 상에 몰린 음식들을 마구 집어먹고 또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들어 누우려고도 했어요. 저하고 다른 어르신들이 주희를 붙잡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주희는 제가 아는 주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가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모님께서 볼 일이 끝나는 대로 오시려고 했으나 저희 쪽으로 갈 수 있는 IC 쪽에서 빠지려니 바로 앞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시간이 좀 걸리셨어요. 주희는 굿할 때 살려달라고 울면서 밖에서 땅을 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희가 아닌데 근데 분명 주희는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옷가락질은 제가 주희 얼굴이랑 턱을 붙잡고 보살님이 억지로 손을 넣어서 뺐습니다. 쌀이랑 떡이 입안에 섞여 있었는데 이대로는 굿을 못한다고 그러셔서 색깔 천들을 주희 뒤에서 마구 찢었어요. 그리고 주희는 그대로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상태를 보고 혹시 뇌사로 빠지는지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장인어른은 보살님께 한 번 더 가봐야겠다고 하셨네요. 그때 저도 다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9월 1일. 안녕하세요. 주희 남편입니다. 주희는 28일 원인 불명의 쇼크가 와서 새벽 1시 40분경 응급처치를 했고요. 현재 중환자실로 방을 바꾼 상태입니다. 원래 9월 3일 날 뇌 MRI를 하려고 했는데 중환자실로 옮기는 바람에 검사가 미뤄진 상태고요. 주희 맡으신 담당 의사께서도 원인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영양분 섭취 없이 혼수 상태로 있다 보니 생명 유지 장치는 계속 달고 있긴 한데 이대로는 식물인간으로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희망을 계속 걸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희는 저랑 같이 굿을 하러 갈 때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9월 10일. 안녕하세요. 주희 남편입니다. 주희는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8월 28일에 쇼크로 중환자실로 입원하고 4일경 오후 3시 15분쯤 기적적으로 눈을 떴으나 하필 제가 자리를 비워 간호사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던 탓에 말을 잘하지 못하고 팔을 흔드는 것도 힘겨워했으며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하고 눈도 자꾸 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왔을 땐 주인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간호사 말씀으로는 눈을 뜨자마자 웃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웃은 건 주위의 의지가 아니라 그 여자의 의지일 것입니다. 저 또한 주위의 얼굴을 보며 많은 것을 알았고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주인은 5일경 다시 눈을 떴으나 바로 혈변을 했네요. 힘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위 몸이 이제 한계라는 걸 보여주듯이. 다행히 그때 제가 있어서 급히 의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의사께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위가 허망하게 떠나는 것을 보니 저 또한 다시 주위 같은 사람을 못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인은 5일 혈변을 하고 숨이 가빠지는 등 몸 상태가 최악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급히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심정지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주위의 죽음을 조용히 치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익명의 사이트에 구구절절 주위의 마지막 상황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위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희망이 깃든 게시판이었고 저 또한 여기서 주위에 관한 글을 쓰면서 주위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바랐기 때문에 주위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주위가 앉았던 자리에서 주위가 쓰던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위는 이제 제 곁에 없지만 늘 제 곁을 맴돌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위가 올렸던 사진들은 차츰차츰 제가 확인하면서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